이번 시간은 2020년 7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41번은 뭐 명의신탁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질과세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은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1번만 보고 갈게요. 보기 1번만 보면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관계가 적용된다? 아니죠. 우리는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만 했을 때 특관자면 둘은 무조건 특수관계자다. 그래서 쌍방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문제 43번에 보면 국기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자 여기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보는 게 아닌 것. 자 부정행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읽어보면 보기 1번에 이중장부 부정행위죠. 3번에 고의적으로 장부 비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당연하죠. 4번에 거짓증빙, 그러면 눈은 답은 딱 보여요. 2번밖에 없어요. 1, 3, 4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2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행위로 무조건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44번에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45번도 나왔던 거니까 넘어가고, 46번에 보면 과세소득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회계학상 계속적 과정에 따라 매 기마다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그 소득들, 이게 각사소다. 맞고요. 2번 청산소득이란 모든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자 청산소득을 모두에게 과세하나요? 아니요. 내국 영리법인만. 자 외국법인 안 한다 그랬죠. 외국에서 하니까.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국 영리만 하죠. 그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블라블라 한 다음에 다음 줄에 모든 법인이 부담한다. 왜요? 부동산 투기 막는 거니까. 그리고 뭐 4번에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뭐 블라블라 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47번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요. 1번에 외국 영리법인도 미환류 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미환류 소득도요. 우리 청산소득처럼 내국 영리법인만 해요. 그래서 보기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이번에 보면 비영리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 이거는 과세해야죠. 토지 등 양도는 맞고요. 3번 내국 영리법인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죠. 왜냐면 이제 내국법인이니까. 4번에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수익 사업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48번에 보면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과세나 사후 관리가 불필요한 거. 자, 추가적인 과세라거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 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1번에 보면 기부금한 도초가 뭐예요? 기타 사유외출. 자, 기타 사유외출은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 없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를 보면 2번에 감가상각비 뭡니까? 유보.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3번에 대손충납금 유보, 사후 관리 필요하고, 4번에 임원상여금 초과액 뭐예요? 상여. 그러니까 얘는 추가적인 과세가 또 필요한 항목이죠. 자, 49번에 보면 세무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요. 보기 1번에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자,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거죠. 그러면 입금산입해야죠. 시가 매입금액의 차이를 입금산입해야 되니까 보기 1번에는 세무조정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이번에 전기분 법인세 환금액을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네, 입금 불산입 세무조정하는 거죠. 입금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뭐 자산수중이익, 4번만 볼까요? 법인이 불공정한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익만큼은 입금으로 보는 거. 자, 이것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됐었죠. 그것도 입금이다. 50번 계속 나오는 문제죠. 우리 평가손실 인정하는 거 두 가지 나오고요. 51번도 한번 나왔던 문제기는 한데 조금 더 어렵게 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내서 한 번만 다시 풀어보면, 우리 질문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임원과 사용인의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급여의 40%만큼 주기로 했는데 사용인은 상관없어요. 항상 하는 건 임원이니까 본사에 있는 임원하고 그 다음에 건설본부 임원이 있는데, 본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1억 5천이잖아요. 자, 1억 5천이면 40%니까 6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7천을 줬어. 그러니까 1,000만큼이 송금물산이 될 거고, 건설본부는 1억이에요. 자, 1억이니까 40% 하면 4천을 줘야 되는데 얼마를 줬냐면요.
6천을 줬어요. 6천을 줬으니까 플러스 20만큼이 송금불산입돼요. 그러면 일단 송금불산입되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바로 나와요. 자, 손불이라는 금액만 놓고 보면 30이 송금불산입될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했다면 송금불산입만 하고 끝나요. 근데 이 본사에 있는 애들은 지급하면서 얘를 비용 처리했겠지만 건설본부에 있는 애들은 지급할 때 얘를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자산으로 잡아놨다고요. 재무상태표에다가 이렇게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라고요. 20 송금불산입하는 금액이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세법은 얘를 송금으로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금액을 세법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먼저 자산이라는 금액을 없애야 돼요. 장부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금액만큼 손금으로 산입해야 되죠. 자, 저 자산이라는 20이라는 금액을 빼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거예요. 자, 비용 처리된 금액은 그냥 송금불산입만 끝나요. 하지만 자산으로 잡혀 있는 애들은 자, 세법은 이 자산을 모르기 때문에 자산 금액을 먼저 줄여야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자산 금액 줄이는 송금산입까지 하고 나면 자, 여기도 비용 처리했고 얘도 비용 처리했으니까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 중에 세법이 얼마 인정 안 한다고요? 30만큼 송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금액만큼 송금불산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처분을 보면 자, 이 송금이 되고 이 30급 지급한 금액만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만큼이 누구한테 갔어요? 임원한테 갔으니까 임원의 상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얘가 지난번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서 이걸로 다시 말씀드렸고요. 52번에 보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장기할부 판매, 얘는 실제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 이게 뭐야? 예, 회수기일 도래 기준인데 세법상 지금 손익귀속을 묻잖아요. 세법상 손익귀속은 명목가액 인도 기준이요. 자, 판매했을 때 그게 원칙이다. 근데 얘는 지금 현금이 회수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걸 인정할 뿐이지 원칙은 아닌 거예요. 이번에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인도한 사업연도 채권의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을 입금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장기할부일 때 현재 가치 인정하죠. 3번에 단기 용역의 경우에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에 산입을 하죠. 자, 1번 원칙은 그런 거예요. 원칙은 다만 예외가 있는 거지. 4번에 장기할부 판매 경우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입금과 송금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세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자, 53번에 보면 감가상각할 때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취득가액이 뭐냐? 1번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시부인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 얼마였나요? 이 금액이 600만 원하고 직전 연도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그거였죠. 자, 그 두 가지일 때는 인정한다는 거였고요. 1번 맞고 2번에 재해로 멸실돼서 본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대요. 자, 걔를 복구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 근데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3번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냥 읽으면 답 같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네, 1만 원. 1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죠. 1,000원. 자, 4번에 보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돼요. 수익적 지출이요? 아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돼요.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는 질문을 낼 때는 그냥 옳은 거 하나 빼고 틀린 거 아무거나 그냥 막 가져다가 써도 돼요. 틀린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하던 애들이. 자, 54번은 올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1번에 X1년도에 접대하고 미지급금으로 잡았을 때 이 접대비는 언제냐? 접대비는 발생주의. 그러니까 미지급금 잡았어도 X1년도다. 2번에 보면 X1년도에 약속을 하고 실제 X2년도에 현금 지출했을 때 자, 언제 기부금이냐? 기부금은 현금주의. 그러니까 X2년도에 송금이다. 그런 거고요. 3번에 현물로 기부한 특례기부금은 장부가. 자, 무조건 장부가야. 무조건 장부가다. 자, 기부금은 조금 인정해주기 위해서 기부금이 송금불산입된 걸 받기 위해서 장부가로 무조건 간다. 특례하고 특수관계자 아닌 일반 기부금.
자, 4번에 현물로 기업대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아니죠. 자, 현물 접대비를 현물로 했다? 뭐였어요? 시가와 장부가 중에 큰 금액. 항상 시가는 아니다. 자, 55번에 보면 접대비 관련해서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접대비는 두 가지죠. 증빙받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한도 적용하는 거 하나요. 그래서 보니까 먼저 증빙받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한도를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볼까요? 하나씩. 먼저 증빙받는 거는 항상 접대비 지출액에 나와 있어요. 자, 접대비 지출액이 2억 원인데 신용카드 등 미사용한 금액이 1,500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송금불산입으로 증빙 때문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1,500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한도예요. 한도인데 회사가 지출한 금액이 나올 거고요. 세법상 한도가 나올 거예요. 자, 이 한도라는 거는 기본 한도하고 수익 금액 한도를 더해요. 자, 기본 한도가 얼마인지를 보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이죠. 1,200. 얘가 자료 3번에 보면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2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익금액 기준 한도를 보면, 자, 수익금액에 따라 가는데, 이 회사 매출액, 자료 2번에 보면 매출액이 450억이에요. 근데 특수관계인 거래금액이 100억이면, 450억 중에서 350억은 일반 매출이고, 자, 100억이라는 금액이 특관자 매출이어서 총 450억 매출이다. 그러면 우리 접대비 한도 기억나세요? 접대비 한도라는 게 10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구간이 500억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0억까지가 1000분의 3이고 100억에서 500억 사이가 1000분의 2거든요. 근데 회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봐야 450억이니까 이 1000분의 2까지밖에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150억을 나눠야 되죠. 자, 100억까지는 100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100억 초과한 금액은요. 250억에 대해서는 1000분의 2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00억도요. 어차피 지금 1000분의 2 구간에 있으니까 이 100억에 대해서 1000분의 2를 하는데 얘는 특수관계인이니까 10%만 인정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 금액들 쭉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했을 때 이게 8,200이 나와요. 자, 8,200이면 이게 9,400이고요. 회사가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우리 자료에 얼마라고 되어 있죠? 2억인데 1,500을 빼야죠. 자, 2억을 지출했지만 1,500은 증빙을 안 받아서 직부인 됐으니까 2억에서 1,500 빼면 1억 8,500이에요. 자, 1억 8,500인데 9,400이면 여기서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9,100이죠? 9,100. 그래서 송금불산입 한도 초과 9,100. 이게 기타 사회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전부 다 해보면 1억 600인가요? 1억 600? 정답이 3번이에요. 어렵죠? 예. 이건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시험장 가서 처음부터 쫙 풀었는데 마지막에 106이라는 답이 나오는 분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려워요. 자, 56번 뭐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고 57번 이것도 계속 풀어봤던 거죠. 대손충당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8번도 우리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을 때 적용받는 불이익들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그 문제고요. 59번 우리 이월결손금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가 누락돼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60번에 보면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런 문제인데요. 이번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하죠. 맞고요. 2번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우리 중간연납해야 되죠. 중간연납. 그래서 초과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중간연납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4번에 보면 결손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에요. 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61번을 보면 소득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보기 1번에 소득세 과세관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인데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의로 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 소득세에서는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1번이 틀렸고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 소득도 과세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거주자가 아닌 애를 누구라고 하나요? 비거주자라고, 걔네들은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를 하죠. 자, 4번에 보면 거주자가 주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됐다. 해외로 이민 갔다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과세합니다. 자, 62번에 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에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6, 15, 24, 35, 38, 40 이렇게 해서 소득이 커지면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죠. 2번에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 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비록 담세력이 있어도 과세하지 않죠. 그 예가 우리 채권의 양도소득 그런 게 있다 그랬었죠. 3번에 퇴직하고 양도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여기까지 맞아요.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방식이 아니라 분류과세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진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분류과세 외워진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공부량이 적은 상태에서 가실 때는 당신 삶의 태양과 같은 소득이라고 했죠. 왜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당신이니까 분류, 당신이잖아요. 당신이니까 류고,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니까 태양과 같은 소득이라고 그래서 당신 삶의 태양과 같은 소득이 이겁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양도는 분류과세입니다. 자, 4번에 보면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다만 이자하고 배당, 자, 이자 배당 뭐예요? 불로소득. 그래서 걔네는 필요경비가 없다 그랬어요. 63번에 금융소득 과세 방법. 자, 금융소득 과세 방법을 보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1번 이자 배당 중에서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과 같이 원천행수가 안 되면요. 걔네들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죠. 무조건 종합과세. 2번에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 말을 뭐라고 했냐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세율을 무지막지하게 과세하거든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고 우리 금융기관하고 거래했으면 99% 들어가 있잖아요. 자, 3번에 종합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래요. 2천만 원 이하면 누진세율 과세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로 끝내줄게 라는 거고요.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 금액 총액에 그로스업이 적용된다? 아니죠. 총액이 아니라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이 적용이 되죠. 그 4번이 틀렸습니다. 63번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64번 사업소득. 자, 우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하고 법인세법상 각사소의 차이. 전형적인 문제죠. 1번에 재고자산 자가소비. 자, 이거 법인세에서 부당이익이고 개인도 총수익금액 산입하고요. 2번에 종업원 및 대표자에 대한 급여. 자,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문제예요. 자,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법인세는 인정되지만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죠. 자, 근데 보기 2번 끝에 보면 대표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유가증권 처분했대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팔았다고 봐요.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각사소액 잡히지만 우리 소득세에서는 주식 판 게 뭐예요?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내죠. 그러니까 얘는 사업소득에는 반영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뺄 거고 4번에 수입이자하고 배당금도 소득세에서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는 포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65번에 근로소득금액 계산하라 그랬어요. 근로소득금액. 얘는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기존에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한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서 걔만 좀 다시 봐보시면 이럴 것 같아요. 근로소득금액이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돼요. 그래서 과세되는 금액을 먼저 뽑고 총급여를 뽑고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는데요. 월급여가 200이니까 2,400이 먼저 들어가요. 거기다가 상여가 500%니까 1,000만 원을 받았고요. 6세 이하의 보육수당을 월 15만 원 받았으면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 과세 대상이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중식대를 월 10만 원 받았는데 중요한 거요. 식사를 별도로 줘요. 자, 밥을 주면서 식대를 주면 식대가 전부 다 과세로 잡히죠. 그래서 월 10만 원이니까 이게 120만 원이 잡힌다는 거야. 이게 조금 독특했고요. 그 다음에
연월차 수당을 200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총급여가 얘네들 더해보면 3,780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총급여니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거를 차감한다고 했죠. 근로소득 공제가 우리 구간이 나왔어요. 3,780이면 750에다가 1,500 초과액의 15%를 하면 이게 10.92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26.88.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문제 66번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라고 했는데요. 또 로또죠. 자, 로또 자주 나오죠. 김사원 씨, 세 번째 줄에 있는 김사원 씨 보세요.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김사원이 보면, 아, 로또 당첨되면 세금을 22% 공제하는군요. 그러면 로또 10억 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7억 8천만 원 정도겠네요. 라고 하죠. 틀린 거죠. 왜요? 3억까지는 22%가 맞아야 하지만 3억 초과에 대해서는 33%라잖아요. 그래서 김사원 씨가 틀린 표현이란 거예요. 로또 너무 자주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67번엔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죠. 68번에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요. 연령에 제한받지 않죠. 네, 소득만 보고요. 2번에 부양가족 범위에는 계부, 계모 포함되고요. 의붓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이 표현도 정말 자주 나오죠. 틀린 표현으로. 3번에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장애인이면 그때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에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소득공제 구간 있잖아요. 자,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그 다음에 직계비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거든요. 이게 기본공제 받는 가족의 범위인데 지금은 누구예요? 내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 이 사람은 원래 공제 대상이 있어요? 없다고요. 얘는 지금 공제 대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그 배우자도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4번에 보면 부양가족 범위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자, 69번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근로소득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하고 특별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특별세액공제가 별로 없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나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할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험료 세액공제는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각각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는 거고요. 맞고요. 3번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의료비 이외에 지출한 의료비가 전혀 없더라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다. 자,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의료비 공제는 어땠어요? 공제 대상 의료비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냐 라고 보니까 1번에 본인 등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본인 등, 본인 한 다음에 또 누구 했어요? 우리 항상 하는 게 경로의대자고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경로의대자, 장애인, 그 다음에 암 환자,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전액 다 공제 대상으로 해줄게요 라고 했고, 자, 그 이외의 사람들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으면 얼마까지요? 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줄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의료비가 빵이라는 거야. 기타 의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 본인 등의 의료비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러면 전액 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란 거죠. 왜요? 여기 있는 이 총급여의 3%라는 게 기타 의료비가 0일 때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급여의 3%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 마이너스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가 가져서 차감해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급여의 3%만큼은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내 사용한 의료비가 있으면 그중에서 총급여 3% 빼고 그걸 초과한 금액만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등 의료비가 전액 다 공제 대상 의료비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4번에 보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존재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2월에서 공제 가능하죠. 맞습니다. 70번에 보면 연말정산 사례인데 옳지 않은 것이요. 계속 비슷한 내용 나오죠. 답변 1번에 보면 외국에 있는 병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되니까 맞고요. 답변 2번 보세요. 자동차 보험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료 공제 되고요. 답변 3번에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요. 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71번에 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래요. 1번에 부동산 취득 권리, 3번에 대주주 소유 상장, 4번에 과점주주 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다 과세 대상이죠. 근데 아닌 게 뭐겠어요? 2번에 업무용 차량이에요. 자, 차량 운반구 팔았다고 양도세 내냐? 양도세 과세 대상에 차량이 있었어요? 없어요. 다만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는 될 수 있냐면 복식부기 의무자 있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팔았으면 걔는 뭐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가는 게 우리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존에 토지나 건물, 자, 이런 것들 있다가 팔았으면 양도소득 가고 토지 건물 이외의 유형자산은 과세되는 게 없었는데 그런 애들 뭐 있어요?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처분했을 때 지금은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죠. 72번이요. 자, 72번은 계속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 73번에 부가세 납세 의무자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을 골라야 돼요. 옳은 것. 1번에 보면 영세율 적용받으면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자, 영세율도 과세사업자예요. 당연히 사업자 등록하는 거고요. 틀렸어요. 2번.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은요 20일 이내예요. 10일 이내에 틀렸고요. 3번.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해서 신고 및 납부까지 다 할 수 있죠. 자, 세금계산서의 교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그거 전부 다 본사에서 총괄할 수 있다. 4번에 보면 사업자란 영리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한다? 아니죠.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요. 상관없다. 영리 목적은. 자, 문제 74번에 과세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에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자, 2번을 비교해서 해보세요. 1번, 2번. 자, 2번에 보니까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대요. 그랬더니 과세기간이요. 그 신청한 날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좀 같이 나와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3번에 보면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약간 말장난 해놨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죠. 자, 75번에 보니까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엔 재화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양도 맞죠? 2번. 자,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맞고요. 3번. 질권이나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않는다 그랬죠. 실질 공급이 아니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않아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 이거 이제 면세 전용인데 그 면세 전용 이런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아이고 좀 더 커야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 과세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나는 면세 사업도 하는 거야. 이걸 이제 겸용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되지만 면세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도 공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면세 전용은 분명히 이 면세에 쓰려고 샀어요. 면세에 쓰려고 샀으면 면세에서 쓰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과세에 쓸게요 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다음에 걔를 면세에다 가져다 쓴 거야. 걔가 면세 전용이잖아요. 그래서 면세 전용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걸 너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쓰는 시점에 나는 그런 부가세를 과세할게 라고 하는 게 면세 전용에 대한 과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금 문제는 요 놈이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 그래서 이번에 면세 전용한 애가 있는데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굳이 과세할 이유가 없죠.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번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76번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의 용역은 영무제공 완료 맞고요. 2번 장기할부역 이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가 아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정답은 2번이고요. 3, 4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번에 보면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요. 이번에 면세는 부가세 역진성 해소하는 거고요.
불완전한 면세가 되는 애죠. 맞고요. 2번. 면세 사업자는 과표의 신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가 없죠. 단 하나 있는 게 뭐였어요? 매입처별학계표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3번의 면세 포기는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왜요? 면세라는 제도가 면세 사업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매입하는, 그걸 구입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유가 있을 때만 돼요. 4번에 보면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1년간은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년이 아니고요. 3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틀린 질문을 냈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뽑을 때. 자, 78번에 다음 자료로 부가세 과표고에서 구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뭐 기존의 기본 강의 시간에도 많이들 봤던 문제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번에 보니까 특수관계 없는 애한테 팔았대요. 근데 2억 원에 팔았는데 애누리 할인이 이미 차감된 금액. 차감된 금액이 2억이면 우리 이거 차감하는 게 맞으니까 2억이고, 니은에 보면 특수관계인한테 팔았는데 시가가 5천인데 4천에 팔았어요. 얼마로 가야 돼요? 특관자니까 5천으로 가야 되고, 상가 처분했대요. 상가 처분한 게 얼마요? 7억. 그럼 7억도 당연히 과표에 가야 되니까 9억 5천. 그 정답은 3번. 자, 79번에 매입세 공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이번에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대신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신용카드 등 수령명세를 제출하고 해당 전표를 보관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이 되게 힘든데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도 매입세 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하고 그 해당 전표를 회사가 잘 보관할 때 그때만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보면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지금 그 공제하려고 한 건데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2번 틀렸고요. 3번에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4번에 의제 매입세액은요.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의 사용 시점에 하나요? 사용이 아니고 구입 시점 기준으로 하더라. 자, 마지막 80번. 세금계산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에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도 부동산 임대는 실제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된다. 네, 간주 임대료 면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 임대료, 매달 월세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건 인정하죠. 자, 4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신고, 자, 그 승인을 얻은 사업자도 직매장 반출 등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거 또 나오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한 사람들은 이 직매장 반출하면서 굳이 얘가 매출로 과세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납부할 거기 때문에 어디는 납부, 어디는 환급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일반적으로 공급을 안 보겠지만 혹시 너가 이게 공급이 아닌데 세금계산서 교부하면서 공급 거래인 것처럼 했으면 그것도 인정을 예외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여서 원칙적으로는 얘는 이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닌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0년도 7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